안녕하세요. 며칠 후면 이제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이 있는데요. 날짜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개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중학교 검정고시 기출분석을 하나를 못 올려드렸고요. 또 하나는 초조를 못 올려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중졸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요, 고졸 시험 기출 분석을 쫙 해서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월에요. 했는데 여기 앞부분은 원래는 제가 강의 영상을 찍고 했는데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제가 먼저 급한 대로 11번부터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아마 공부하시는 분량이 부담스러우실까봐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1번부터 거기 10번까지 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시험 당일날에 올려드린 기출 분석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앞부분, 거기 뒷부분 11번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핵심만 똑똑똑똑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들어가 볼게요. 1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출 문제를 최소 3회분 이상 공부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기출 흐름도 좀 알 수 있고요. 어떤 것이 나오는지 대충 유형 분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한 3회분 정도 풀고 시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1번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요. 검정고시는 합격을 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1번에서 결코 어렵게 나지 않습니다. 출제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첫 시간에 1번 문제가 얼마나 학생들한테 그 마음에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이 1교시로 국어를 말고 절대평가인 한국사나 영어를 먼저 보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처음에 첫 문제가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검정고시는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식선에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검정고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자 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만든 거기 문제예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대하에서 민지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민지겠네요. 얘가 수철이겠고요. 수철아 좀 덥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철이의 답에 힌트가 있네요. 민지야 내가 창문 열게. 이 말은 뭐예요? 수철이가 민지의 뭐예요? 이 말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간파한 거잖아요. 무슨 의도로 한 거예요? 창문 좀 열어주겠니? 라는 요청의 의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상식선에서 푸실 수 있어요. 대부분 2번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세요. 나 전달법이란 너를 주어로 해가지고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게 너 전달법이거든요. 그거가 아니래요. 뭐래요? 나를 주어로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라는 말이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나는 속성에 벌써 답 나왔죠. 이런 식으로 1, 2번 같은 경우는 상식선에서 만약에 거기서도 힌트를 못 얻게 된다고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예문이 나오는 거 지문 속에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부터가 본격적인 문법 문제이네요. 보통 여러분 거기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은요. 문장의 성분이든지 품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 중세 국어 이런 거가 나오는데, 중세 국어가 보통 고졸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중세 국어 물어보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훈민정음 같은 거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문법 문제를 많이들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품사가 나오면 문장의 성분이 안 나오고, 문장의 성분이 나오면 품사가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신 경향을 쭉 보니까 품사하고 문장의 성분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문항수도 조금 더, 예전에는 뭐 한 문제, 두 문제 뭐 이러는데 세네 문제 나오는 경우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법 문제가 과거보다 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대신 뭐예요? 문제는 훨씬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볼게요. 문장의 성분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예문이 나오면 설사 문장의 성분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한국 사람이면 말을 넣어보자고요. 동생이 가령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나는 어머니께 뭐예요? 돈을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을이나 를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을이나 를이 문장의 성분으로는 뭔지 알아보자고요. 그거는 제가 먼저 답을 얘기하면 목적어가 됩니다.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예요. 그럼 문장의 성분은 총 7가지가 있어요. 혹시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가 좀 잘 나오거든요.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어자로 끝나요.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그 다음에 독립어가 있습니다. 어자로 끝납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 해당합니다.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뭐가 돼요? 동생, 이가 되고 나는이 되는 거예요. 나는이라면서요. 가나 이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체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보조사로 쓰여서 내가 어머니께 돈을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술어는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원래는 주어에 대해서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뭐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좀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냥 문장의 끝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마침표 앞에 오겠죠? 뭐예요? 먹었다, 드렸다. 이런 게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아까 했죠? 뭐예요? 을을이 붙는다. 여기 요 라인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목적어가 되고요. 보어는요, 좀 자주 나옵니다. 서술어가요. 서술어 맨 끝에 온다고 그랬죠? 되다나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자, 보세요. 문장의 끝에 오면 아까 뭐라 했어요? 서술어. 아닌데 누가 아니에요. 누가 아니죠? 누가? 내가요. 이거는 주어가 되죠. 누가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왔으니까 얘가 바로 보어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관형어는 어떤 에 해당하는 거고요. 부사는 어떻게가 해당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자, 예문을 다시 볼게요. 동생이 뭐예요? 밥을 먹었는데요. 맛있는 밥을 먹었대요. 어떤 밥이라고요? 맛있는 밥. 그러면 어떤 에 해당하는 거? 관형어. 맛있는이 관형어가 되고요. 자, 동생이 맛있는 밥을 많이 먹었대요.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많이 먹었으면 많이는 부사어가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독립어는요, 따로 놀아요. 쉼표 앞에 붙어요. 어머나! 동생이 밥을 먹었네? 이런 식으로. 쉼표 앞에 붙으면 독립어가 됩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에도 문장에서 뭔가 품사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기억의 예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 표준어는요, 우리같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 쓰는
뭐예요?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해요. 근데요, 표준어는 우선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자, 보세요. 하늘,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바다.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힘들죠? 이거는 요것을 소리 나는 적으면 요거가 되고요.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것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더니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문법에 맞게, 어법에 맞게 쓰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잘 보시면 뭐예요? 소리대로 적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소리대로 적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자, 밤 소리대로 적었죠? 나무 소리대로 적었죠? 하늘 소리대로 적었죠? 소리대로 안 적은 거는 1번이죠. 이걸 소리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쵸?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 요거가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거든요. 고절에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고절 기출 분석 하시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다 표시해 드릴게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적인 특성. 품사판이 되겠네요. 국어의 품사는요, 총 9가지예요. 아까 문장의 성분은 7가지라고 그랬죠? 자, 명사가 있고요. 사물의 이름,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가 있고요.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가 있고요. 얘네들을 다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거든요. 체언 뒤에 붙는 조사가 있어요. 쪼무레기요. 가령 는, 가, 을, 를, 도, 만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동작을 나타내면 동사, 그 다음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용언을 꾸며주는 거가 부사가 있고요. 체언을 꾸며주는 거는 관형사가 있고요. 따로 노는 얘가 있어요. 오이에 같은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다자로 끝났죠. 다자로 끝났죠.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고우의 과거가 뭐예요? went죠. went의 원형은 go예요. 국어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한다는 것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바뀌는 거가요. 다자로 끝나는 경우가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먹고의 기본형 뭐예요? 먹다죠. 먹다로 바꿀 수 있고 먹고 먹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거를 활용한다고 그러거든요. 활용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용언이라고도 쳐줍니다. 자, 그러면 다자로 끝나는 것은 바뀌는 거니까 용언이니까 동사고 형용사구나. 그러면 그거에 비슷한 성질은 무엇을 나타낼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먹다, 가다. 형용사는 뭐예요? 상태나 성질이에요. 예쁘다, 밝다. 이런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요. 자, 보세요. 다자로 끝났죠? 다자로 끝났으니까 뭐예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그쵸? 근데 읽는 거나 달리는 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동작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움직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거로는 아까 뭐예요? 관형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요.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쓰이는 것은 뭐예요? 체언, 몸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놀람이나 응답이나 부름, 아이고 뭐니나 어머나 이런 거 여기 있네요. 감탄사가 됩니다. 그래서 품사도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품사하고 문장의 성분은 되게 중졸해서 잘 나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자, 품사를 단어라고 여기에서는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언어의 특성. 준절에서 언어의 특성 자주 나옵니다. 특히 요 3가지 너무 잘 나오거든요. 사회성은요. 약속이라는 말이 지문에 있으면 무조건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젓가락을 가지고 이걸 오늘부터 분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 분필로 라면을 먹을 거야. 딱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왜요?
사회적인 약속을 제가 깼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는 거기 뭐예요? 젓가락이라고 부르자라는 사회적 약속을 깨서요. 역사성은 변하는 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 아니면 어떤 게 생성, 있던 게 없어지는 거 이런 거가 들어가면 역사성입니다. 그리고 그때님 보세요. 여기 바뀌었다. 있던 게 쓰이지 않는다. 벌써 답 나왔죠. 2번이 되겠죠. 자의성은 뭐예요? 특별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늘, 영어에서는 스카이, 일본에서는 소라, 어쩌다 보니 각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뭐예요? 특별히 연관성 없잖아요. 이런 거 자의성. 창조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계속 뭔가를 인간이라면 창조성이 있죠. 다른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김밥이라는 말을 던지면서 이걸로 여러분들 짧은 글쓰기 한번 써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는 김밥을 먹었다. 어떤 분은 거기다 한술 더 뜨는 거죠. 나는 김밥을 많이 먹었다. 또 어떤 분은 거기다 한술 더 뜰 수 있죠. 뭐예요? 엄마가 싸준 김밥을 나는 많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계속 창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6번에 2번입니다. 힌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음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문이네요. 의문인데 자 보세요. 이걸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인데요. 이거 발음할 때 입술이 반드시 붙었다 떨어져야지 이 발음이 납니다. 아를 넣어가지고 이게 자음이니까 모음을 아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마, 바, 빠, 파 다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왜요? 이것은요.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1번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 소리예요. 만약에 이거를요. 거기 붙었다 안 하게 해볼게. 난 띄어진 상태로 발음해볼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음이 안 돼요. 약간 이상하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예요. 그 의문표는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왜요? 중졸에서 시험이 안 나와도 고졸에서 모든 의문의 변동이 그 표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음표가 있을 거고 모음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기억에 해당하는 자음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한글이 뭐예요? 문자를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여러분 알파벳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의 한자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글은 알 수 있어요. 언제요?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1446년에 어떻게 해요? 반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언어학자들이요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돼요. 근데요 이 훈민정음이 일제시대에 어영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죠? 문지방에 있는 그 문살 가지고 보고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폄하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기록으로 문헌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면서도 언어학자로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종대왕이요. 기본 글자를요. 이렇게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기본 글자예요. 그럼 벌써 답은 나왔어요. 2번이 기본 글자 아니죠? 그쵸? 기역, 시옷, 이응 나왔으니까요. 이거를요. 획을 더해 본 거예요. 획을 더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역에다 획 더하니까 이렇게 되죠. 니은에다 획 더하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미음에다가
획 더하면 이렇게 되죠. 옆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시옷을 볼게요. 획 더하면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되죠. 이응을 볼게요. 획 더하면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모양이 다른 글자를 만듭니다. 그게 이체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뜬금없이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대충 세보세요. 5개, 10개, 그 다음에 14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3개 다 합하니까 자음이 17자죠. 모음은 11자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28글자를 창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 어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요? 고졸 때 연관되어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9번하고 10번은 이제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겠죠? 문화재를 조사를 했고 기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류와 특징, 내용이 나오고 방법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1번 조사한 내용을 가정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사실 그대로. 2번 인터넷과 책에서 자료의 출처를 당연하죠. 저작권 밝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한 자료는 사실을 근거하지 않더라도고요. 사실을 근거하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4번 문화재 해설사의 동의를 얻어서 인용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0번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안전모를 쓰자라는 게 제목이고 안전모에 대해서 나왔어요. 안전모에 대해서 나왔어요. 안전모에 대해서 나왔어요. 뭐만 안 나왔어요? 니은만 안 나왔죠.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11번에서 끝에까지는 미리 올려드렸고요. 원래는 10번까지는 제가 영상을 그 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 드렸는데 좀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 내용이 막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좀 시간도 절약할 겸 좀 짧게 해드렸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8월에 고조시험 보시는 것도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보는 당일에요. 그 기출문제 해설 간단하게 정답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